예,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경상남도 산청이요. 지리산에 있는 그 산청군이 전 국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그래요. 하루에 한 300mm 정도 비가 오니까 감당을 못했을 거고 또 지리산 자락에 있어서 여러 군데 산사태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3만 명 조금 넘는 군민인데 전원 대피령이 내릴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기후재난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당진 서산도 굉장히 비 피해가 큰 걸로 보도가 됐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햇빛도 보이고 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충청권의 본부장, 아미고 본부장들이 전원 다 오기로 했는데 충청권이 이번에 피해가 많아서 지역 본부장들이 지역을 떠나기 어렵다고들 그러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였으니까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다들 굉장히 힘드실 건데요.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대패배, 대참패를 어이없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삼국지 같은데 또 전쟁 영화 보면 왜 함정을 파고 딱 기다렸다가 적을 공격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저 종북주사파 개딸들이 함정을 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 우파를 유인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전쟁 영화를 보면 들어오는 길은 넓은데 점점 갈수록 좁아져. 그리고 양쪽은 아주 높은 벼락 협곡이야. 그래서 이 협곡 그 벼락 위에는 막 큰 바위 큰 통나무들 잔뜩 미리 준비해 놨다가 떨어뜨려서 공격을 하고 일단 계곡 안에 들어오면은 저쪽에 숨어 있던 매복하게 있던 적군들이 테러를 맞고 이쪽은 딱 본진이 기다리고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포위한 상태에서 위에서 바위 굴리고 통나무 굴리고 불화살 쏴대고 미리 그 매복한 곳에 폭약 숨겨놨다가 터트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전멸을 시키죠. 돌입을 한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 자유파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아니 그 대통령이 아무리 답답해도 그냥 한 몇 달만 그냥 웅 하고 기다렸으면 이재명이 지금 감옥에 갔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 정도로 정말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태 전개가 있었고 또 그만큼 우리가 아주 심각하고 참담한 패배를 당했다 그런 생각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누구라 할 것 없어요. 저도 아닌 것처럼 하고 다니지만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우리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살아나느냐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 두 가지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살아날 길이 있어요. 첫째는 함정에 빠졌다고 느낀 순간 당황하면 다 죽습니다. 함정에 빠진 순간 전열이 흐트러지고 산지사방으로 자기만 어떻게든 살려고 그렇게 흩어져 버리는 순간 정말 사냥당하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장군도 다 함정에 한두 번씩 빠졌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살아나거든요. 결국은 제갈량을 이긴 사람이 사마의인데 이 사마의도 제갈량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하여튼 그런 걸 살아납니다. 근데 그때 살아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함정에 빠졌다고 깨달은 그 순간 들어올 때는 적이 패한 듯이 위장을 해서 유인을 해서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세 좋게 막 기세등등하게 막 쫓아가다가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건데 그 기세를 그대로 살려서 함정에 빠졌다고 느끼는 순간 그 기세를 그대로 살려가지고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면 돌파를 해버리는 거죠. 물론 앞에는 적이 기다리고 있지만 어차피 함정에 빠져서 다 죽을 상황이니까 죽기 살기로 정면 돌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함정이 무력화될 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면 돌파를 본인이 제일 앞장서서 시도했던 건데 그런데 저게 2중 3중의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결국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정면 돌파를 우리가 결국 못 해낸 거거든요. 함정에 빠졌다고 치고 이걸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인 정면 돌파를 우리가 시도했어요. 탄핵 저지 투쟁 우리가 몇 달을 했습니까? 한남 대첩을 치렀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20일 넘게 단식 투쟁도 하고 하면서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한 투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헌재에서 기각할 거라고 다들 확신을 가졌고 헌재에서 기각했으면 우리가 정면 돌파에 성공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 다시 복귀하는 거지. 그리고 저 종북주사파들을 진짜 발본색원했을 거예요. 그 정면 돌파가 가능하다고 믿고 정면 돌파를 시도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했다가 결국은 그 정면 돌파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또 우리 각자가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안게 된 그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도 굉장히 깊어요. 자, 일단 정면 돌파는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고스란히 앉아서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살아날 길은 뭐냐? 강력하게 방어진을 치는 거예요. 가끔 영화에 보면 적이 뭐 화살을 수도 없이 쏴대고 막 그래도 그래서 딱 포위된 상태에서도 우리 병사들이 방패와 방패를 이어가지고 방어진을 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버티는 거야. 물론 그러다 보면 팔이나 다리가 노출돼서 팔다리에 화살을 맞기도 하지만 팔다리에 화살 맞는다고 쓰러지면은 그게 구멍이 뚫리잖아. 그러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이 또 그 방패를 갖다 대서 마치 고슴도치처럼 딱 웅크리고서 저것들이 언젠가는 화살이 떨어질 테니까 버텨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국이 그래요. 하여튼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얘기대로 지금이야말로 정말 흩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는 흩어져도 괜찮아. 뭐 죽지는 않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면 돌파에 실패해서 사방 천지가 다 적군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럴 때는 진짜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냥 사냥당해요. 비록 방어진을 치고 버티는데 화살이 내 다리를 관통해도 내가 내가 지켜야 될 영역을 어쨌든 몸으로 지켜내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거냐? 언제까지 버틸 거냐? 이거 평생 버티라 그러면 이건 못할 짓이죠. 그건 아니고 언제까지 버틸 거냐? 일단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버텨야 돼요. 그리고 3년은 총선까지 버텨야 돼요. 그때까지만 버텨낼 수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원래 공격하는 쪽이 힘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공격할 때 수비하는 쪽보다 최소한 병력이 5배는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 왜냐하면 수비는 상대적으로 쉽고 막아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피해도 적어. 공격하는 쪽이 오히려 피해가 많거든. 전쟁에서 보면. 그래서 공격하는 쪽이 수비하는 쪽보다 5배는 많아야 이길 수 있다. 1대1로 붙으면은 공격하는 쪽이 승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어진을 치고 1년만 버텨내면 또 길게 잡아 3년만 버텨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 각오로 버텨내야 돼요. 아니 우리가 문재인이 5년도 버텨냈는데 1년 버티자 그러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막막하다 답답하다 이러고만 있겠어요. 근데 버텨내려면 보세요. 누구나 다 죽는 건 두려우니까 누구나 다 부상당하는 건 막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든 지가 살 길이 생기면 지 문제 틸라 그래. 그렇게 해서 전열이 무너지는 거거든. 이걸 강력하게 전열 이탈 없이 딱 하나로 철벽 방어진을 칠 수 있으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돼. 저 사람 말만 따라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는 그런 지휘자가 있어야 돼. 지휘자가 없으면 방어진이고 뭐고 다 말만 그럴듯하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유파의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그 지도자가 없는 거야. 지휘자가 없는 거야. 이게 정치 투쟁의 영역에서 그런 지휘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정당이에요. 우리는 그냥 일반 병사들이고 제가 뭐 유튜브를 하고 뭐 구독자가 뭐 129만이다. 그래도 저도 그냥 일개 병사에 불과해요. 이런 정치 전쟁의 장에서 이런 것을 지휘하는 지휘부가 정당이에요. 그리고 그 지휘부에서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게 이 정당의 당대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을 보면 전혀 지휘부 역할을 못 하잖아요. 저 송원석이 믿고 누가 목숨 걸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유파는요, 지난 6개월간의 그 탄핵 저지 투쟁, 그리고 대선을 통해서 병사들 차원에서는 저 종북주사파 개딸들을 압도했어요. 광화문이다 또는 세이브 코리아의 부산역 집회, 동대구역 집회, 대전 집회, 광주 집회까지. 광주에서는 저 좌파들도 자기네 앞마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도 총동원했거든. 맞불 집회를 했잖아요. 거기서도 우리 자유파가 2배 이상으로 사람을 많이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 차원에서는 우리 자유파가 종북주사파 개딸들을 압도했어요. 병사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자유파 국민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전쟁에 진 게 아니라고. 지휘부가 이게
멍청하고 한심한 것들이 지시부랍시고 있어가지고서 이게 전쟁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못한 거예요. 우선 한참 막 전쟁이 벌어져 갖고 전투가 벌어져 갖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지휘부라는 것들이 우선 현장에 전투 현장에 나온 자가 없어 별로. 막판에 몇십 명이 대통령 구하겠다고 한남동에 한두 번 나온 거 말고는 이것들이 진짜 이 병사들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운 자들이 그저 한두 명밖에 없어요. 지휘는 무슨 놈이 지휘를 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는요 정말 슬프게도 지휘관 없이 전쟁을 치른 거야. 지휘관 없이. 사령관도 없고 참모장도 없고 사단장, 연대장들도 없으니까 그냥 병사들 중에 조금 경험 있고 좀 알 것 같은 사람이 임시로 막 지휘봉을 잡았어. 한남대처 유튜브 중에 한두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연단에서 막 그 현장을 지휘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정말 어려울 때는 우리가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지금 기본으로 돌아가면 우리 자유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제대로 된 지휘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지휘관, 전쟁사령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고 그걸 통해서도 제대로 된 자유파의 지휘부, 지휘관을 세울 수가 없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지휘부를 세우기 위한 신당 창당이라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신당 창당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목숨 걸고 투쟁을 했는데도 왜 졌을까? 우리가 더 열심히 싸우지 못해서일까? 우리가 저 종북 주사파 개딸들보다 더 열심히 안 싸우고 더 처절하지 못해서 더 치열하지 못해서 진 것일까? 아니라니까요. 지휘부가 무능하고 우둔하고 한심해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놔두고 또다시 전쟁에 나가면 똑같은 패배를 우리가 더 크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8월 22일 국민의힘 전대가 있습니다. 지휘부를 새로 교체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득권 커넥션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바꾸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갈아치려면 평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바꿔버리는 게 제일 쉬워요. 그렇듯이 마음에 안 드는 정말 좀 멍청하고 우둔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전당대회 통해서 바꾸는 게 제일 확실해요. 일단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대로 뽑아놓지 않으면 뽑아놓고도 야 저게 어떻게 자유파의 지휘자냐 바꾸자. 그때부터 바꾸자 해도 너무너무 힘들다니까. 저 이준석이 사례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이준석이가 버티니까 이준석이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나 많은 논란과 소모적인 논란이 있었어요. 대통령 권력으로도 함부로 못 바꾸는 거야. 선출된 당대표는.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를 저는 정말 국민의힘에다가 마지막 기회를 건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제대로 된 좀 그래도 우리 자유파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좀 맞고 자유파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좀 되는 그런 사람들로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양이 안 차더라도 그래 그리고 가겠는데 그게 안 되면 그러면 신당 창당을 해서라도 새로운 지도부 구성부터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8월 22일 전당대회를 우리 자유파가 국민의힘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를테면 저는 아직 이것들이 출마 선언도 안 했으니까 다 가정입니다. 어찌어찌 해서 국민의힘의 당대표에 한동훈이가 뽑혔다. 그러면 저는 그날로 국민의힘 버립니다. 그건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거든. 그럼 국민의힘 버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신당 창당에 나서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유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국민의힘의 조경태가 당대표가 된다. 그럼 그 다음 날로 우리는 신당 창당에 나서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애매한 게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면 어떡할 거냐. 장동혁이가 당대표가 되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보여준 정치가 있잖아요. 정치가 있어서 조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하고 토론 앞으로 해 가야 될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진짜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김문수가 당대표가 돼도 우리 자유파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김문수랑은 40년 형동생으로 지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치하기 전부터 형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다면 제법 많이 아는 사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 대선 때 김문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는 김문수만이 이재명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2달 이상 떠들었고 또 대선에서 진 다음 날 제가 제 방송에서 김문수가 당대표에 출마해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 세력이 당 장악하는 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김문수가 유일 카드라고 주장했지만 그러면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면 진짜 자유파의 지휘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거냐? 전 그거는 기대를 안 합니다. 일단 한동훈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면 그 다음 날로 나는 국민의힘 버리고 신당 창당하겠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좀 지켜볼 생각이에요. 과연 김문수가 당대표가 돼서 한동훈과 그 배신자 쓰레기들을 진짜 청산할 건지, 당내에 있는 패배주의, 출세주의, 기회주의 배신자들을 과연 잘 척결하고 진정한 자유파의 정치적 구심으로서 환골탈퇴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이거를 몇 달간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면. 그런데 아무리 김문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도 그렇게 몇 달 지켜봤는데 김문수가 한동훈 똘마니들을 쫓아내지도 못해. 당내에 기회주의, 출세주의를 척결도 못해. 그리고 광장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정말 함께하는 당 체질 개선도 못해. 그러면 왜 우리가 김문수하고 계속 있어야 돼요? 그때는 김문수까지도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장동혁이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윤희숙이 그 황당한 혁신 아닌지 뭔지에 대해서 장동혁이가 입 바르게 몇 번 얘기했다고 아마 장동혁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이가 총선을 대참패해놓고 난 다음에 불과 두어 달 있다가 당대표 출마했죠. 그래서 당대표가 됐죠. 그 당대표가 돼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입니다. 그때 한동훈이가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했어요. 그때 한동훈과 어벤져스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한동훈과 함께 4명의 어벤져스, 그러니까 뭐 청년은 진종호, 그러면서 그 4명의 어벤져스의 첫 번째 나온 자가 장동혁입니다. 두 번째가 박정훈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뭐 그게 김정혁이었나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이와 그 배신자 쓰레기들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장동혁이도 그 쓰레기 중에 최측근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장동혁이는 그 당시에 총선을 완전히 말아먹은 실무 책임자입니다. 당 사무총장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우리 자유파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이를 안 믿습니다. 이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든 안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충청도 분들이시니까 뭐 옆 동네니까 잘 아실 거예요. 김태흠이가 어느 날 갑자기 충남지사 후보로 차출돼서 김태흠의 지역구인 보령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을 때 그때 김태흠이 발탁해서 장동혁이한테 사실은 김태흠이 자기 선거 치르듯이 장동혁이한테 배지를 달아줬는데 그 장동혁이가 그 공천 받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 저것들 쪽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왔다 갔다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을 되게 이 충청도 분들이면 대충 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에 김태흠이가 추천했으니까 그리고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였으니까 그냥 대충 파묻혀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장동혁으로부터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자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장동혁 하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좀 계신데 제가 그분들한테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는 거냐 제가 묻고 싶어요. 장동혁이가 어떻게 해서 배지를 달았는지, 그리고 한동훈이가 당대표 할 때 사무총장으로 어떻게 지난 2024년 총선을 완전히 말아먹었는지, 그리고 나서 또 한동훈의 어벤져스의 첫 번째 인물로 어떻게 최고위원이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이라고 지금 지지를 하시는 거냐, 제가 장동혁 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제가 묻는 겁니다. 어제 오늘 전환길 출마설이 막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환길하고는 뭐 안지가 얼마 안 되지만 탄핵 저지 투쟁 과정에서 동지적 관계로 같이 투쟁을 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람 됨됨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한 7, 8번을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어떤 자리도 선출직에는 나가지 않겠다. 그 당시에 전환길이 갑자기 세이브 코리아의 메인 스피커가 되면서 막 뜨니까 여기저기서 전환길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생겨가지고, 그래서 전환길이가 저게 어디 출마하려고 저러는 거다 이런 식의 공격을 좌파들도 하고 우파 진영 안에서 전환길이가 뜨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막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또 관심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뜨거운 사람이 된 전환길이 저한테 7, 8번을 얘기하기를 저는 어떤 선출직에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지금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비롯해서 탄핵저지 투쟁, 또 윤호개인 투쟁, 또 부정선거 투쟁을 하는 이 투쟁의 진정성을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전한길이 본명의 전유관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전한길은 지금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고쳐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고쳐서 써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원들, 책임 당원들이 당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드러내야 한다. 마치 지난번에 쌍권이라는 것들이 심야 쿠데타를 해서 김문수 날리고 한덕수 옹립하려고 한 것을 책임 당원들이 전당원 투표로 저지했듯이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내내 갖고 있었어요. 저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을 한 거예요. 전유관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가입을 하니까 당에서도 누군지 잘 모르고 그냥 입당을 시켜준 것 같아요. 그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거를 한 일주일이 지나서 윤상현이 국회에서 보수재건 세미나를 하는 자리에 연사로 나와가지고 그걸 자기 입으로 공개적으로 알린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당원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국민의힘의 당원 중에 한 사람으로 당원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저 한동훈이 똘마니들이 또 안철수 같이 이 개념 없는 것들이 일제히 어떻게 저 극우 전환기를 입당시키냐, 윤호견이나 맨날 외치고 다니는 저 전환기를 어떻게 입당시키냐, 당장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자 이제 그걸 보는, 그거 얼마나 황당한 짓입니까?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파 국민들이, 그러면 차라리 전환길이 네가 출마해서 그냥 당 대표가 되라. 그래서 역으로 윤호개인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리고 광장에서 투쟁하는 자유파 시민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저 쓰레기들을 청산하자. 그렇게 해서 전환길 출마하라는 요구가 막 빗발치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전환길과 통화했어요. 이런 요청이 있다. 국민적 요구가 있다. 이런 게 민심이다. 그랬더니 저는 그 얘기를 되풀이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선출직에도 나갈 생각이 없다고 제가 박사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거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 저 한동훈 똘마니들, 안철수 이런 개념 없는 것들이 지금 입당한 것 가지고서도 다시 쫓아내라고 지금 저러지 않냐. 송원석이부터, 비대위원장 당대표인 송원석이부터 어제는 뭐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다가 오늘은 징계 검토하겠다고 하지 않냐. 이게 상황이 바뀐 거다. 상황이. 이런 심각한 상황 변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원칙이 어떠했는지는 내가 잘 알지만 그 원칙조차 국민적 요구가 있으므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그 정도 통화하고 내려왔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환길이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당대회가 다가올 것을 예상하고 새 당 지도부,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갖춰야 될 조건을 6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고성국 TV에서 한 3번에 걸쳐서. 그걸 제가 여러분께 다시 환기시켜드리면, 첫째, 자유민주주의자로서의 이념적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정당은 이념이 같은 사람들끼리 하는 자발적 결사체예요. 이념이 다른 사람이 여기 섞여 들어오는 거는 정당 발전에도 도움이 안 돼요. 특히 지도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걸 좌파들은 확실하게 그걸 지켜요. 저 종북주사파들은 확실한 종북주사파 아니면 지도부에는 명함도 못 냅니다. 국회의원도 못 돼요. 근데 우리는 보면 확실한 자유민주주의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들이 당대표도 하고 최고위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뽑아놓고 대통령 2번이나 탄핵시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확실한 자유민주주의자여야 한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결사적으로 방어진을 치고 버텨야 될 때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사적으로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과 투쟁해야 된다는 뜻이거든. 투쟁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나 최고위원 될 자들은 감옥 갈 각오를 하고 당대표가 되고 감옥 갈 각오하고 최고위원 돼야 된다. 근데 감옥을 어떻게 가느냐?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과 투쟁하다가 감옥을 갈 각오를 하고 나서야 된다. 그런 정도의 결기와 자신이 없으면 나서지 마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저는 우리 자유파의 역사, 그야말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당당한 기적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자유파의 역사라고 하는 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 혁명하고 그 건국과 근대화 혁명의 이념을 받아서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거쳐서 우리 자유파가 타협적으로 점진적으로 민주화도 했어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 이명박이 있고 박근혜가 있고 윤석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요 8년 사이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당해서 잃고 감옥 보내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당해서 잃고 감옥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저 종북주사파 개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인격 말살적인 공격을 받아왔고 받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좌파들이 퍼뜨렸던 그 괴담 기억나시죠? 세월호 그 애들이 수백 명이 죽어가는 그 시간에 박근혜는 누구랑 뭐 몰래 만나서 미래를 했다. 그때 무슨 구술하고 있었다. 머리 하느라고 시간을 질질 끌었다. 이런 식의 괴담. 하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미 박근혜라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완전히 살해당한 상태에서 끌려 내려왔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보세요. 저 종북주사파들이 법적으로 뭘 잘못했다 이전에 인간적으로 인격 말살을 하는 여론전을 먼저 하거든요. 허구한 날 술에 취해가지고서 뭐 계엄도 술에 취해서 했을 뭐 이따위 식의 괴담들을 막 유포하잖아요. 거기에다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은 뭐 인간으로서는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모욕적이고 모멸적인 인격 살인적인 괴담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인간 말종으로 만들어 놓고 탄핵으로 가는 게 종북주사파들의 상투적인 수법인데 여기에 우리 자유파도 상당히 많은 부분 끌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사법적으로는 자유로운 몸이 됐지만 아직 그 당시 그때 당했던 인격살인적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어요. 명예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한참 난도질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김건희 여사는 앞으로 얼마나 고초를 겪어야 될지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박근혜 대통령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 되자마자 사실상 김용태 같은 어린애를 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쫓아내버렸어요. 심지어는 윤희숙이 같은 게 들어서가지고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절연한다는 것을 당헌에 넣자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는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유파의 역사 속에 우리가 만들어낸 대통령이고 억울하게 인격살인당해서 도륙당하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거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당할지 모를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될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걸 확실하게 공약으로 내걸고 당 지도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 자유파가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는 따라서 새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서 칼 찌르고 죽인 자들, 윤석열 대통령을 뒤에서 칼을 찌르고 죽인 자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게 뭐 쌍권이건 한동훈 쓰레기 같은 그 똘마니들이건 상관없어요. 배신자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저것들이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른다고. 똑같은 배신을 지금 두 번째 당했는데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서 세 번째 배신 또 당하라고? 국회의원 숫자가 중요한데 무슨 숫자가 중요해? 지금 저 107명 있어봤자 저것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새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고 배신하고 종북주사파한테 부역한 자들을 척결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의지를 갖춰야 돼요. 다섯 번째는 지금 지난 6개월만 보더라도 우리가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과 투쟁해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광화문의 태극기 애국 세력이고 세이브코리아에 모인 그런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잖아요. 그리고 계엄으로 계몽된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이 청년들, 이 태극기 애국 세력이 우리 자유파의 주류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국민의힘의 오래된 책임당원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연이어 탄핵한 다음에 선거에서 계속 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대선도 졌겠지, 3년 전에.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선거를 질 때마다 지긋들을 반성하고 자기들이 다시 쇄신하려고 하기는커녕 계속해서 핑계를 어디다 댔냐 하면 저 광장에 모인 극우 세력 때문에 졌다. 고성국 TV 같은 극우 유튜브 때문에 졌다. 계속해서 핑계를 바깥에다가 전가하면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우리 자유파의 주력 부대를 완전히 배제하고 달랑 지것들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로는 저 107명의 국회의원 중에 진짜 싸우고 싶어도 저 종북주사파들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새 지도부는 이 광장의 태극기 애국 세력과 국민의힘이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파 대연대를 구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유파가 국민의힘을 나와 함께 투쟁하는 동지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신당 창당 얘기도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지도부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하는 국민적 믿음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부정선거가 이미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가 됐고 또 선관위 스스로 인정할 만큼의 부실관리가 곳곳에서 벌어졌으므로 지금 적어도 우리 자유우파는 이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 선거는 해도 소용이 없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자유우파가 선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갖고 분열하게 돼 있어요. 사전투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갖고 당장 이번 대선에서도 자유우파 진영 내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의힘이 선거의 주체 아닙니까? 선거의 주체인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는 부정선거 의혹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관위의 부실관리, 또 하나는 부정선거 의혹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1단계 진상조사, 2단계 책임자 처벌, 3단계 제도 개선이거든요. 이거를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지도부를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6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지금의 국민의힘의 지도부 될 자격이 있고 그래야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차라리 국민의힘 갖다 버리고 신당 창당하자고 생각하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 모두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6가지 조건을 과연 갖추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 각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번 전당대회 하면 나 누구 지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6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X인 거야. 아닌데 왜 찍어? 우리가 사람 따라갑니까?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 가치를 따라가야지. 다 X표를 해야 돼. 이 사람은 6가지 조건에서 요것이 부족하다. X표를 하고 나머지 6개를 갖춘 사람을 뽑아야 돼. 골라야 돼. 없으면 영입이라도 해야 돼.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 저는 이 6가지를 대충이라도 갖춘 사람은 전환길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환길 당신이 당대표에 나가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김문수 너무 좋아하는 형이지만 100% 믿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6가지 조건에 김문수가 미달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장동혁이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 됐습니까? 나는 조직을 따르지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그거 한마디로 대통령 됐잖아요. 그게 자유우파의 당당함이거든. 그럼 우리도 똑같이 얘기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이 자유우파의 이념, 자유우파의 가치를 따라간다. 적어도 지금 자유우파를 지휘할 지휘부는 이 6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아무도 없으면 그럼 국민의힘을 갖다 버리자. 아무도 없는데 왜 국민의힘에 자꾸 연연하냐.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로 새로 당을 만들자. 새로 지도부를 구성하자. 그게 차라리 확실한 승리의 길이다. 이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전대에서 출마 선언 여러 사람들이 할 텐데 엄격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심사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인연으로 나 이 사람 좋아도 과연 이 사람이 이 6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냐? 없으면 일단 하셔야 돼. 그래야 자유우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앞으로 앞으로 정치 상황이 아주 급격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하는데 아침 방송 해놓고 나면 다시 방송해야 될 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좀 더 여러분과 자주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제가 조금 힘이 좀 붙여가지고서 좀 그러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